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작가가 새롭게 바뀌었는데 자꾸 저한테 뭘 시킵니다. 이 쇼미더 정치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코너 제목에 걸맞게 드랍 더 비트 가감한 이야기 부탁해 뭐 이렇게 하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상한 걸 시켜요. 선거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유승민 전 의원 서울시장 노 대권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유승민 전 의원뿐만이 아니고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은 얘기를 했고 오세훈 전 시장도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묘한 지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 구조상 예를 들어서 이제 영남과 수도권에서 주로 표가 나와야 되는데 영남표보다 이제 수도권에서 그럼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서울시장으로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면은 묘하게도 대권에도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가 서울시장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대권에도 적합하다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아까 언급됐던 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먹힐 것 같다라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대권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서울시장 나가서 낙선하면 굉장히 큰 스크래치가 되니까 현실론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좀 있는 대권을 꿈꾼다 이런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뭐 각자 정치 이력이 뭐 10년 이상씩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짧은 안철수 대표가 9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분들의 캐릭터나 이런 거는 대중에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뭐 숙성시킨다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가치가 달라질 것이냐. 무슨 위스키도 아니고 이게 숙성시킨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서울시장에 도전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까지 딱 각이 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장에 돌입한다는 거는 1년 뒤에 또 뭘 해야 돼?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대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에 들어와서 당 대표를 지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한 번 기다렸다가 서울시장 한 번 더 출마하고 대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가능성을 놓고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근데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뭐 그게 별로 새로울 건 없잖아요. 원래 그 대선 후보로 나오시기도 했었고 저번에도 그리고 그 세 분들이 전부 다 대선을 다 도전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재수생 느낌 뭐 그래서 별달리 새로운 건 없다. 뭐 여당에서도 뭐 특별히 뭐 느낌이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서울시장 나가는 게 도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다들 그 고민이죠.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장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선출직인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대권 주자 중에서 한 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다른 정치 일정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가시화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거는 지금부터 뭐 후보가 일찍 정해진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동네에서 막걸리 마시고 이러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월 1월쯤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선이라든지 후보 선발 절차가 시작될 때쯤 그때쯤까지는 다들 관망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는 쉽사리 내가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본인이 대권까지 막 얘기하시고 나중에 또 서울시장 하면 그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 사람 다 원외 인사네요. 그렇죠. 지금 뭐 어차피 원내에 이제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은 초선이 많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지역구를 가지셨던 분들은 낙선을 많이 했거든요. 나경원, 김성태, 이해운 이름 나오는 사람은 다 원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그 강남권 빼곤 저희가 당선된 곳이 거의 없는데 강남권은 또 저희가 전통적으로 초선을 배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공교롭게 이제 다시 당선되신 권영세, 박진희 두 분의 의원들 빼고는 사실 다선 의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준석도 원외잖아요. 저는 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원내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한데. 그럼 같은 원내인데 서울시장 나도 한번 나간다 하지 그랬어요. 저는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큰 선거에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언제나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번 선거 뭐 여성 또 청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여성 청년 가산점 이런 거 저는 항상 반대하는 주의자인데 저 지금까지 어떤 선거에 저는 나가면서 공천이라는 데서 청년 가산점 안 받겠다고 항상 그랬었는데 서울시장은 한 명 뽑는 거거든요. 부산시장도 한 명 뽑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강한 후보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여성이든 아니면 뭐
아니면 남성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은 가장 많은 득표로 하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국회의원 300명 뽑는 선거 같으면은 그중에 한 10명, 20명에 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젊은 사람에게 해주겠다 아니면 여성에게 해주겠다. 근데 결국은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것은 가장 강한 후보가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내에서나 가산점 주지 나중에 본선 가서 가산점 줍니까? 그러니까 가산점 없이 붙어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나가야지. 이번엔 어떨 것 같습니까? 여성 가산점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있다. 예. 그 민주당은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 때 가산점 제도 있었습니다. 예, 박영선 있었습니다. 후보가 받았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받고도 떨어졌습니다. 아,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어떤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마치 그 당원 당규를 손대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면 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까지는 그때 그대로 그 가지 않을까 당은 그대로 가면은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그 사실은 그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의 국회의원을 예. 하셨고 장관까지 지내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부분이 여성 가산점을 이런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냐는 불만들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제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그 가산점 제도를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까지는 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서울시장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네. 대책인 분석입니다. 부동산 이슈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후보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네네. 방금 얘기했던 박영선, 네. 우상호. 네. 그 정도? 박주민. 박주민 의원도 뭐 이제 언급 나오고 박주민 계시죠. 의원도? 예, 예. 네. 나오고 계시죠. 예. 어떻게 될것 아무래도 이제 같습니까? 친문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런 건데 이제 아마도 그 제가 볼 때 준비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분은 사실은 박영선 전 장관이 그러니까 예. 박영선이 현 장관이 아니실까 싶고요. 그러니까 뭐 워낙 오랫동안 그 서울시장을 도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님도 사실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한번 그 도전을 해봤었고 실제로 뭐 가산점에 적용 안 됐다고 하면 아마 그때 2위를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둘 사이에서 아마 이제 치열한 경쟁이 그런데 예상되지 않나. 최근 두 번에 이제 서울시장 당선되셨던 분이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앞에 오세훈 시장인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 당선 또는 출마 선언에서 당선까지 2달이 안 걸리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우리가 미리 하마평에 올린 인물들이 적합한 인물이 될지 왜냐하면 눈치 보기가 치열하거든요. 네. 저희가 아까 열거했던 모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선 의원 출신이고 또 서울을 충분히 이끌 만한 자질은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상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야구라는 게 왼손 투수에 왼손 타자 붙이고 오른손 타자 붙이고 이런 게 다 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저는 결국에는 상대당 후보를 끝까지 보기 위한 그 눈치 싸움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거는 그런데 그 저기 어찌됐든 우리 그 당에서는 이게 나름 예전하고 달리 박원순 시장 때하고 달리 나름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부각되어 왔기 때문에 뭐 갑자기 새로운 후보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는 박 장관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네네. 뭐 여성이라는 것도 있을 네네네. 테고. 네. 게다가 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후임을 찾기가 어려운데 네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직을 내놓을 필요도 없고 유리하다. 다만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 주류의 선택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뭐 그걸 비주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 게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내셨는데 어떻게 그걸 비주류라고 당원들은 비주류라 생각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어쨌든 제가 뭐 반대 진영인 인사로서 추미애 장관께서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시길 저희는 간절히 바란다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추미애 장관께서는 본인께서 안 나간다 그랬으니까 안 나간다고 뭐. 얘기를 제발 검찰 개혁 빨리 끝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자천타천 여러 명의 후보들은 등장하고는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떠오르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 다. 근데 어차피 이 기세 싸움이라는 게요. 저희가 이제 예측치를 보통 어디서 잡냐면 가상대결이거든요. 근데 가상대결이라는 게 이번에 대선도 한번 이제 결국 이낙연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윤석열이 한번 조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던 것처럼 그런데 그 전까지 다자간 조사에서는 안 잡히던 그런 수치들이 이제 가상대결로 나타나는 것이고 상대적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건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사들이 12월 중순쯤부터 그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각 당의 연구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걸 돌리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보는지만은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구도랑은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걸 염두에 두고 그때부터가 진짜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대선 후보 양자 대결 조사가 사실 원래 관례상 1년 전부터 뜨는데 좀 몇 달 빨리 떴거든요. 예. 저는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는 조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기 권력으로 관심이 집중되게 되면은 현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굉장히 대통령께서 이례적이었다, 이번에는. 지지율이 워낙 그렇게 고공행진하고 높은 상황이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일일비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죠. 그건 그런데 그 문제는 뭐 너무 빨리 했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야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당 사람으로 전제해놓고 가상대결을 벌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조사였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예. 또 여론조사 전문가 불러서 얘기할 테니 거기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민의당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금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는 뭐 그다지 개의할 건 아닌데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제3지대로 나오면 국민의힘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제3지대 이 서울시장이나 대선쯤 되면요. 제3지대 출마하겠다는 것도 엄청난 모험이고요. 예를 들어 법정 선거 비용이 예를 들어 3, 40억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뭐 당에 소속된 인사가 아닌 이상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득표율 안 나오면 보전도 못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금태섭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말은 이렇게 해도 결국 당에 소속되지 않고 서울시장을 치른다는 거는 과거에 박원순 시장 정도의 모델이 안 되면 안 된다. 근데 그 당시는 생각해 보면요. 안철수라는 그 당시 강한 대권 주자 그 당시에는 본인이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양보해주는 모양새를 취한 거거든요.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이 양자대결 조사가 잘 나온다고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우리 팀 검찰을 만들어 보자 이럴 것 같습니까? 금태섭 의원한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가동되지 않는 한 제3지대 뭐 후보라는 것이 박원순 모델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원순 모델로 이렇게 예전에 그 야권 연대론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사실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성향상으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쪽에 속하는 의원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섰다든가 아니면은 그 퀴어 축제에도 매년 참가하고 매년 그래서 그런 부분 사진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거는 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지지율 혼선 효과만 이렇게 주고 결국에는 서울시장도 이렇게 지지율 블로킹을 금태섭 의원이 일정 정도 뭐 커버해주는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난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특이했던 게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서울시장에 호기롭게 출마를 하겠다고 사실상 이제 나서는 모양새라면은 그 전에 본인이 어떤 구도에서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좀 저같이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도 있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말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참 평론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자금적인 면에서 걱정이 없는 안철수 옛날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하면 진짜 저 사람 끝까지 달리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요. 뭐 돈 자기 가진 돈 중에서 100분의 1만 써도 선거 치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금태섭 의원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과거 안철수 대표의 3지대론보다는 굉장히 힘이 약해 보인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하고 정치를 함께 한 적도 있고 하니까 만일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쪽 후보로 나오면 나중에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논의 너무 멀리 나갔나요, 제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순간 국민의당의 실질적 대선 주자인 안철수 대표의 협상력이 굉장히 약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에도 그렇고 그전에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보수 세력을 어떻게 지칭하면서 단일화를 항상 거부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또 이번에 중요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또다시 그 제3지대로는 설파한다는 거는 차기 대선 전까지 뭐 같이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금태섭 의원도 아마 안철수 저희 전 대표하고는 좀 같이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렇게 결별할 때도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 다시 또 그걸 합친다? 그러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 얘기 좀 해보고요. 부산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7시에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어제 뭐 끝장 토론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9시쯤에 불발된 걸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5표를 받은 사람은 2명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5표도 못 받았던 거고 4표를 받았던 거고 5표를 받고 안 된 분들은 결국은 야당목 추천위원 2명이 반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은 마지노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제가.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수처법 이렇게 되면 그 굉장히 선한 의도로 어떻게 보면 비토권을 야당에게 준 것인데 야당이 그 비토권을 무기로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화하는데 악용하는 거라면 그 악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공수처법을 개정해야겠죠. 이거는 이렇게 그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를 야당 스스로가 걷어찬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은 우선 첫 번째가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됐느냐를 보면요. 작년에 패스트트랙 논란이 있었을 때 4+1에서 추진한 게 결국에는 두 가지 제가 항상 비교하지만은 세트 메뉴로 피자랑 광어회를 엮었어요. 둘이 전혀 원래 호환도 안 되는 상품들인데 뭐 선거법이랑 그 공수처나 이런 어떤 검찰 개혁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원래 정치잖아요. 서로 간에 뭔가 그렇죠. 주고받고 그러니까 타협하고. 그 바터를 통해 가지고 세트 상품 만든 거거든요. 네. 자, 근데 그 세트 상품의 정신이 뭐였냐면요. 선거법에서 소위 그 당시에 4+1에 있는 군소정당들이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대신 그 여권의 핵심 이제 대선 공약이었던 공수처를 받아주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군소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이 내민 카드가 뭐였냐면은 자 공수처장에 대해 가지고 당신들이 우려가 있는 거 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선거법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바른미래당이든지 정의당이든지 당신들이 의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구조고 그렇다면은 정의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이 20석 이상 내가지고 교섭단체가 되면은 3교섭단체가 되면은 이 비토권이 결국 당신들한테도 하나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명의 야당 비토권을 두고 가자라고 했던 것인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행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선거법에서 다급해지니까 먼저 이제 선거법에서 위성정당 쪽으로 틀었잖아요. 보면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틀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과 틀어지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꽤 자기가 넘어간 게 위성정당 만들 때 이건 감수했었어야죠. 아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에 대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석은 어쨌든 더 가져가겠지만은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라는 걸 인지하고 아 그러면 공수처 할 때 나중에 좀 골치 아플 수 있겠구나 정도는 계산했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지금 와가지고 의석은 가져가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계획이랑 좀 달라졌네. 정의당을 한 대 얻어맞았고 이미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공수처도 마음대로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는 애초에 그 합의된 안제치가 그러면 안중근한이었다는 거예요. 반론. 사실은 매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로 법을 만들었는데 선거법도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 군소정당들에게 그 비례율을 좀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건 사실 국민의힘 쪽이에요.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이건 애초에 그 선거법 개정 정신에 전혀 정면으로 반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도 위성정당을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좋은 제도를 굉장히 나쁜 상태로 이렇게 악용하는 거죠. 근데 이번 공수처법도 똑같은 절차예요.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로 어떻게 보면 이 비토권을 잘 활용을 하면 앞으로도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스스로 이렇게 걷어차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러면 이따가 뉴스 듣고 와서 날씨 듣고 와서 계속 합시다. 예, 광고 듣고 올게요. 우야노 공장 먼지 아이고 죽겠다. 우양이 우야노 우양이지. 우양? 공장 먼지에 우양 측정기 냄새 제거도 우양 측정기 분진 고민 없이 깔끔한 분진 타파 우양. 우양 측정기 집진기는 역시 우양 측정기 휴스 건강한 나의 내일 휴스 행복한 나의 내일 휴스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하나만 기억해요 1522 앞번호도 뒷번호도 1522 대리운전 1522 1522 1522 하나만 기억해요 1522
이것은 투자 특종. 드디어 여의도에 생활용 숙박시설이 온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 수익형 부동산. 그 빛나는 가치를 선점하라.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 유창희 NC. 문의 1522-1249. 선점이 곧 성공이다. 산업 다하라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30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까지 책임집니다. 그럼 중고기계 사고팔 때에는 다하라 기계장터. 모든 산업 다하라에 다 있지. 대한민국 산업유통의 중심. 산업 다알아. 제가 또 늦었나요? 매번 15분씩 늦게 있어요? 미국 주식 꼭 15분씩 지각하는 당신. 미래에셋태우로 모십니다.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 전고객 무료. 미래에셋대우가 시작합니다. 나스닥 마켓센터에서 거래되는 주문 및 체결 정보 기준.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출퇴근 시간 따로 없이 재택근무하는 TM 영업가족이 있습니다. 정답은 정답! 메리츠 TM 소호! 네,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 부담은 줄이고 집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며 당신의 꿈을 이뤄보세요. 지금 메리츠 TM 소호를 검색하세요. 날씨 교통상황 듣고 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누리고 홍수와 가뭄 같은 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죠.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며 물산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립니다. 변화하는 세상으로부터 변함없는 가치를 만드는 것, 국민의 내일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세계 최고의 물종합 플랫폼 기업 한국수자원공사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안전난간이 없네? 나중에 손보지 뭐. 안전모를 놓고 왔지? 잠깐인데 괜찮겠지? 당신의 안전은 안녕하십니까?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사업주는 작업 전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등을 바르게 설치하고 점검해야 하며, 노동자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나는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나는 자동차도 아니고 보행자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자유롭게 싱싱 달릴 수 있죠. 그렇게 사고도 많이 일어났어요. 지난해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447건, 3년 전보다 무려 3배나 올랐답니다.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타는 방법 없을까요? 기억해주세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보도주행은 불법, 2사람 이상 탑승 금지, 신호준수 필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서도 힘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제2편 안종근 옥중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종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함세용 신부입니다. 어느 날 다짐을 했어요. 사제들이 나서야 된다. 안종근 의사를 남북 8천만 우리 시민들, 국민들 마음속에 모시자. 우리 남북 8천만 결의 마음이 안종근 의사의 묘소다. 동생들한테 남긴 유언, 우리 민족 모두에게 남긴 건데,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겉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아멘. 안종근 의사 옥중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하느님께 바쳤던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우리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안종근 의사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자문 민족문제연구소 음원 대한민국 육군. 이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와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푸드를 아는 사람들 청정원과 함께하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늦가을에 이례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 강우량은 무려 87mm를 기록했는데요. 지금은 비가 대부분 그쳤고 찬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일요일 또 한 차례 전국에 좀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는 영하권의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노들로 성산대교 방향 사고 소식부터 들리고 있는데요. 여의 하류 나들먹이에서 양화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 때문에 차량들 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이 구간 잘 살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동작대교부터 가양 일대까지 밀리고 있고 5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라나 강병훈을 일산 쪽으로도 아직은 한강대교부터 양화대교 일대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반대 구리 방향 성산대교부터 양화대교, 한강대교에서 강남권 청담까지도 각각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거의 전 구간 밀리는 모습인데요. 반대 도심 쪽도 동일하게 전 구간 많이 밀려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기아자동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방용 랩은 뉴랩을 확인하세요. 뉴에코, 뉴라이프, 자연주의, 뉴랩이니까. 프레시 네이처, 신선함은 그대로니까. 자연주의 주방용 랩. 뉴에코, 뉴라이프. 뉴랩이라면 안심이에요.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공무원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공기업 대기업 취업도 에듀윌,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20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에듀윌, 에듀윌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2부에서 했던 쇼미더 정치 시간이 좀 모자라서요. 조금 더 하고 여론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분의 아까 마지막에 설명은 뭐 각 당, 각 정당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고, 자, 만일 민주당에서 법을 고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 방법이 있는 건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 다수 당의 이제 힘으로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공수처 공정한 기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공수처장의 비토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야당이 비토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당이 법을 바꿔 가지고 스스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순간 저는 과연 대한민국에 권력 견제 수단이 있느냐.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지만 어차피 내년 7월까지가 임기고 끝나고 나면 아마 여권이 또다시 다수당의 힘으로 본인들의 성향과 맞는 검찰총장을 넣으려고 할 텐데, 공수처장도 만약에 여권 임명하고 지금 뭐 특별감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두 가지 권력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도 지금 이제 여당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수사, 이런 검찰, 이런 영역에 있어가지고 과연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저는 없다 보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그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거 법을 개정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지 그랬느냐. 그래서 그 원내대표 그러니까 지도부의 실책도 패착 아니냐 이번에. 저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저희 추천위원들이 그 하신 분 중에 김경수 변호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고 굉장히 고위직도 지내셨고
무엇보다도 동명이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를 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 입장에서는 편향성에 대해 가지고 좀 우려를 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분이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를 많이 안 줬겠지만은 그래도 이걸 빨리 출범시키자는 제도에 어쨌든 방점을 찍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느냐. 초기에 김경수 변호사가 추천된 다음에 언론들도 일제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김경수 지사의 변호를 섰던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거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좀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여권이 받을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던져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김경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본인도 스스로 검찰 고위직을 지냈고 되게 검찰주의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 공수처 출범에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한 게 사실은 그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폐해를 어느 정도 좀 방지해 보자는 건데 거기다 다시 검찰주의자를 앉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김경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이런저런 자천타천으로 계속 그 진주 지역에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오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보 같은 것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분이 초대 공수처장을 어쨌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당은 다음 달 2일에 개정안 통과시키고 추천위 다시 구성합니까? 다시 구성해야죠. 왜냐하면 일단은 추천위가 그 활동 종료를 이미 선언한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개정안이 여러 개가 올라가 있는데 또 이제 오히려 인원수를 늘리자는 안도 있거든요. 현재 7명인데 한 9명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법학원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추가로 해서 한 3분의 2 정도의 좀 가중적 그 의결 요건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논의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천위는 다시 구성될 거고요. 어쨌든 연말까지는 반드시 출범시킨다 이게 목표고. 그러니까 추천위 다시 구성해서 재추천하고 만일 뭐 대통령한테 2명 올려서 대통령 1명 선택하면 청문회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 안에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관행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관행적으로 원래 처음 모이면 첫 회의에서 거의 결정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 추천위라든가 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같은 데서 보면 그냥 딱 처음 모였을 때 그 추천한 인사를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항상 얘기하지만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결국에는 검찰총장도 내년 7월 되면은 아마 친여권 성향의 인사를 안 치려고 할 것이고 공수처장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다 먹으려고 하니까 살찌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지금 뭐 저희가 또 드러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4+1 할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권력기관의 견제가 사라진 모습 이게 바로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될 텐데 저는 그거와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야당이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이제 여당의 어떤 그 책임으로 이렇게 책임 정치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 모습이 국민들로부터는 굉장히 외면받을 거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이 적절한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를 선하게 운영하길 바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꾸 그렇게 제도 자체에서 그 어떤 딱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잡아내가지고 그걸 어떤 악용의 수단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구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정도를 저희가 공수처장으로 추천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건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많은 국민들은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못 받아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도 더 당성이 강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 오늘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만났다고 하던데 여야 합의해라. 어떻게 지도부는 확고한 거예요? 저는 지금 박병석 의장께서 물론 이제 뭐 다선 의원으로서 존경받는 의원님이시지만은 과연 전국에 있어가 조정 능력이 있는 분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이 뭐 원 구성 때부터 박병석 의장님이 사실 무기력함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기대치는 별로 없는 상황이고 저는 여당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추천위를 사실상 추천위가 해산되기 전에 아마 그런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그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신 그 인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약간씩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공수처장 후보들이. 근데 그런 부분에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는 건 애초부터 이 판 자체를 깨려고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비토권이라는 거는 진짜 그는 엄중한 권한이고 옛날 로마 시대에 집정관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호민관이 비토권이 있는데 호민관의 비토권을
뭐 과도하게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비토권을 폐지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로마 공화정을 없애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공수처법에서도 비토권을 줬다가 나중에 뺏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살펴야죠. 국민들이 아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법안의 그 어떤 그 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과거 반대했던 선례를 들어가지고 계속 출범을 이런 식으로 방해한다 그러면 그건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 거라고. 이 법 누가 만들었는지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 2부에서 했던 얘기니까 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